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타다와 같은 플랫폼 이동 수단에 대해 운송 사업권을 주고 기존 택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이행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환진 기자. 타다와 같은 이 플랫폼 이동 서비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규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운영 가능한 차량 대수는 이용자 수요와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감안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는데 이 기여금은 택시 감차 비용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매년 1,000개가량의 택시 면허를 정부가 사들여서 타다 등 플랫폼 업체에 빌려주는 겁니다. 또 웨이고와 같은 가맹사업형 택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는데요. 그동안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000대 이상의 택시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1,000대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김 기자, 플랫폼 택시의 이 안전이나 자격 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큰데 보완책이 나왔다고요? 네, 일단 플랫폼 택시기사도 아무나 할 수 없고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범죄 등 범죄 경력 조회도 강화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불법 촬영 범죄 경력자는 택시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또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한 번의 자격을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또 이 밖에 정부가 오늘 내놓은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승차 거부나 불친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법인 택시의 산업금을 없애고 월급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를 살 수 있는 법인 택시 무사고 3년 이상 등의 조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문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택시기사가 이틀 동안 영업하면 하루는 꼭 쉬도록 하는 부재 영업도 지자체별 자율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이나 금요일 야간처럼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지금보다 더 많은 택시가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유흥업소나 대부업체, 학원 등 이 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탈세를 한 혐의가 있는 163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검찰과의 협업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유흥업소의 주류 보관 창고 안, 유명 양주들이 담겨 있는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여느 주류 보관 창고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이 양주들은 수입 금액을 누락할 목적으로 증빙 서류 없이 불법 매입된 주류들입니다. 실험실이나 공장에서 볼 법한 장비들이 즐비한 이곳은 불법으로 담배를 만드는 곳입니다. 제조업자는 해외에서 니코틴 원액을 다른 품목으로 속여 수입한 뒤 액상 전자담배를 불법 제조해 팔아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서민을 상대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163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흥업소 사장이나 불법 대부업자, 스타 강사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조세 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됐습니다. 최근 2년간 서민을 상대로 탈세를 저지른 390명을 조사해 5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처럼 올해도 강력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민생침해 탈세 사범 조사는 명의위장 혐의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적극 활용하고 조사 결과 조세 포탈이 확인될 경우 철저히 고발 조치하고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15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 클럽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사퇴를 선언한 데 이어 이 한국노총 위원들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한국노총은 오늘 3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 5명 전원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에 그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인데요.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실질적인 삭감안이라며 심지어 공익위원들은 인상률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회적 합의에 대한 구색 맞추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는데요. 향후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된 논의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에서 선택적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이뤄진다면 전면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노총은 이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를 한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한국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일 끝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 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을 방조해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삭감안으로 결정됐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몫인 9명의 위원이 모두 사퇴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총에서 SBS CNBC 정광윤입니다.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늘부터 제주도에서 포럼을 개최합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외 경제산업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대한상의 제주 포럼이 오늘 개최되죠? 저는 지금 대한상의 제주 포럼 개막을 앞둔 제주 신라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조금 뒤인 오후 5시 25분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1974년부터 매년 열리는 대한상의 제주 포럼은 경제계 최대 학예 포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석학들을 비롯해 우리 경제와 산업을 이끄는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네, 오 기자, 이번 포럼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 포럼이 주목받는 것은 한일 간 갈등 속에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인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주제로 첫 강연을 진행합니다. 또 올해 다보스 포럼 주제인 세계화 4.0 화두를 띄운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의 특별 강연도 이어집니다. 내일 오전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강연도 준비돼 있습니다. 현재 재계가 한일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 파장과 해법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 기아자동차가 대내외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수소차 육성, 또 국내외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력 등 내부적으로 인사제도를 처음으로 개편합니다. 어떤 배경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윤 기자, 현대차 인사 시스템이 바뀐다고요? 네, 기존 현대차그룹 인사제도에선 직원을 개별평가할 때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기존엔 인사평가 시 A에서 D까지 등급을 매겨야 하는 비중이 정해져 있었는데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각 등급별 인원이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하위 등급 고과를 강제 분배하는 현행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는데요. 개편안은 우선 현대기아차 사무직군부터 향후 생산직이나 계열사 전반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사 채용 부문은 이미 변화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수시 채용이나 직급의 간소화 등 인력 운영 체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최근 세계 자동차 환경이 급변하면서 과거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서 개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인사적체가 심해서 중간 간부가 많은 항아리형 인력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 전반의 인사제도와 조직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이 1년 전보다 1,700만 원 늘어난 4억 1,6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 전체 부의 규모인 국민 순자산은 지난해 말 1경 5,50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8.2% 증가했습니다. 이 중 주택이 51%, 주택 외 부동산이 26%를 차지해 순자산의 4분의 3이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혈받은 혈액을 보관하는 혈액 주머니를 공급하면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주머니 구매 사업에서 입찰가는 사전에 협의한 녹십자 MS와 택창산업에 각각 58억 원과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적십자사가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혈액주머니를 공급받을 수 있게 계약 방식을 바꾸자 가격 경쟁을 막으려 담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아제약이 매년 실시하는 국토대장정에 참여한 144명의 학생들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찾아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학생들은 군 협조를 얻어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걷고 우리는 하나다가 새겨진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저희 또래 애들이 지금은 같이 걸을 수 없는 길을 나중에 걷게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국토대장정은 지난달 말 포항 호미곶에서 출발해 총 21일간 573km를 걷는 일정으로 내일 마무리됩니다. 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국 기업의 생존법. 한일 정부의 대치 강도가 높아지자 우리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요즘 고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오수영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일본산이 아닌 이 고순도 불화수소를 이 생산 공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곳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샘플을 제공받아서 생산 공정에 투입 가능한지 여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으면 생산 공정에 실제로 적용됩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석 달 정도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추가 수입 없이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대체 방안을 찾아야 생산 공정의 실제 차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가 중국의 화학기업인 빈화그룹에 불화수소를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일본이 수출 규제 범위를 지금 넓히게 되면 다음 타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게 이 자동차 배터리, 그다음에 이 자동차 업계인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LG화학, 삼성 SDI, 또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업체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또 전해액 등 핵심 부품 소재의 공급처를 이미 다변화한 것으로 알려져서 수출 규제 확대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의 경우 수소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수소 전기차의 핵심인 수소 탱크를 일본 도레이사에서 공급받는 탄소 섬유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아직 기자.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한국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자 도생에 나서는 상황인데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의 그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 이 제도죠. 캐치홀 규제에 대해서 오늘 산업부가 반박을 또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캐치홀이란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 살상 무기 등 다른 용도로 돌려서 쓰일 수 있는 물품일 경우에 수출할 때 정부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가 캐치홀을 비롯한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캐치홀 제도가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이트리스트 이외의 국가에 의심, 인지, 통보 등 3가지 요건을 적용하지만 일본은 인지와 통보 이 2가지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일본이 우리나라 제도를 부당하게 폄훼한 데 대해서 항의하면서 국장급 양자 협의 개최를 촉구하는 서한을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오늘 우리 기자들에게 한일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은 금리 인하할까? 기준금리를 결정한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이달 말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제부 임종윤 기자와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네. 우선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하나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금융투자협회에서 104개 금융기관 채권 전문가 200명, 그러니까 샘플이 상당히 좀 크죠. 이렇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0%가 이번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한다는 건 이제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요. 반면에 이번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응답자는 30%였습니다. 다만 이번 응답 설문조사에서 참고해야 될 만한 건 이번 달에 금리 동결을 예상한 전문가들도 금통위가 내일 열리는 회의에서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대답을 같이 해서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때문에 그만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내일 전격적인 인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금통위 내에서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5월달 금통위 의사록에 보면은 금통위원 중에 한 사람인 조동철 위원 같은 경우가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낸 바가 있었고요. 또 같은 그 금통위 의사록에서 또 한 사람의 금통위원인 신인석 위원도 이번 달에는 뭐 금리 인하에 동의하지 않지만 다음번 회의 때는 금리 인하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금통위원 7명 중에 2명은 금리 인하에 찬성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한 달 전에 한국은행 창립 기념사에서 통화정책 방향의 전환을 시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7명의 금통위원 중 3명은 금리를 내리는데 찬성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 그만큼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미 연준이 이달 말에 FOMC를 열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 연준에 앞서서 우리가 금리를 내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걸 강력하게 시사만 하고 실제 인하는 다음 달에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안 좋다 이걸 반증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최근 이 불거진 무역 보복 조치가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민간경제연구소에서도 이번에 무역 보복 조치가 본격화되면 우리의 GDP 성장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뭐 일본에 비해서 2배 이상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일본이 지금 예고하는 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할 경우에는 사실 그 파장이 상당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보복 조치가 실행이 되고 그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실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국은 우리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뭐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보여오고 있는 우리 지표들, 뭐 수출이나 내수 관련 지표들이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 되고 있어서 우리 지금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가 사실상 사실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리가 내릴 경우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시장이 문제입니다. 최근에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의 아파트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에 금리가 내려갈 경우 과연 집값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반응을 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때문에 정부도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간 아파트, 민간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부동산 대책이 곧바로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베일벗은 택시제도 개편안. 타다와 같은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둘러싼 이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오늘 상생 방안을 내놨죠.
실질적인 해법이 될지 남은 과제는 없는지 생활경제부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먼저 이 오늘 발표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좀 갈등 상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갈등이 시작된 게 지난해 10월부터입니다. 카카오가 이제 카풀 기사를 모집을 하고 이어 11월에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택시 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택시 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카카오가 시범 서비스 한 달 만에 이 시범 서비스를 중단을 했고요. 이 갈등을 겪던 택시 업계가 올해 1월에 대타협 기구에 참여를 했고 3월에 택시업계 처우 개선과 제한적인 카풀을 허용하는 합의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토부가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개편안으로 좀 갈등의 양측의 골이 좀 메워졌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택시업계의 경우 얻은 게 좀 많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이 택시기사 입장에선 무엇보다 매일 내야 했던 산학금이 없어지고 대신 월급제로 이제 전환이 됐고요. 또 플랫폼 이동수단의 수입이 택시보다 좋다면 택시기사를 그만두고 플랫폼 이동수단으로 이직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 택시 수가 줄어드는 수만큼만 플랫폼 이동수단이 허용되기 때문에 경쟁도 예상보다 치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반면 플랫폼 업계에선 소위 이제 삼중 족쇄가 좀 채워졌는데요. 네. 먼저 매달 돈을 내면서 택시 면허를 빌려야 하고 타다 같은 경우 이제 렌터카가 금지됐고 차를 구매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택시보다 이용 요금이 비싼데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택시에 비해서 이런 플랫폼 이동 수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플랫폼 승차 수단의 기사 역시 택시 면허를 따야 하기 때문에 역시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애초 논란이 됐던 카풀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 등 하루 4시간만 이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일단 카카오와 타다 측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이 새로운 서비스의 방향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서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단 이 분야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산업과 플랫폼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좀 발생할 것 같은데 또 다른 갈등 요인은 좀 없을까요? 일단 그 지난달 초에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2,500여 대가 멈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무인 크레인 등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서 기존 크레인 기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파업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이외에 드론 배송이라든지 원격 의료 등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는 신산업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택시 플랫폼 업계 간 갈등의 경우 정부가 결국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나중에 이제 무인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산업의 등장과 이에 따른 기존 산업의 반발 그리고 갈등은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즈 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갈수록 복잡하게 꼬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이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은 이미 무산된 상황입니다. 오는 23일과 24일에는 이 세계무역기구죠. WTO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한일 양국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24일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일본 측 의견 수렴이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칫 이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이 한국과 일본, 이 갈등을 풀 실마리는 없는 걸까요?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또 강신업 변호사도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 교수님, 청와대가 제3국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일본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정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과 일본의 무역 관계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한 것은 실질적으로 수입한 건 60조 원이고요. 예. 한국 정부가 우리가 이제 기업이 일본에 수출한 30조 원이니까 우리가 한 30조 원 정도 적자를 봤는데 일본에서 수입했는 것은 전부 다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재료 또 기계 장비 전부 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한 소재나 부품으로 완제품을 만들거나 반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이나 전 세계에 수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일제 징용자 피해자분들이 고소했는 건이 총 19건인데요. 예. 이분들에 대해서 1965년도 한일협정에서 이분들에게 대해서 배상은 끝났다고 이제 일본은 보고 있고 우리나라 대법원이 작년 2018년 10월 달에 정신적인 배상은 하지 않았다. 개인 청구권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시발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2018년 10월 달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전범 기업들에게 압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이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우리가 국익을 우선으로서 해결해야 된다. 일단 뭐 강대강으로 막 국민들의 불매 운동도 벌이고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2010년도에 센카쿠 열도라고 해서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벌였었어요. 무역 전쟁을 벌였는데 당시에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일본은 히토류 수입이 금지하니까 중국에서 딱 손을 들면서 수입을 다각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대신에 중국은 본인들도 이거를 거길의 계기로 삼겠다.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일 때마다 무역 전쟁을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 GDP 규모로 보면 미국이 20조 달러, 중국이 13조 달러, 일본은 6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1.6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GDP 규모로 보면 한국은 아직 일본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 미국이나 중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뭐 애국 운동이나 불매 운동을 해서 일본과 굉장히 극렬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우리 한국 경제에 더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익을 우선해서 해야 되고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양 교수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와대가 애초 제시했던 1+1, 그러니까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배상하는 이 방안이었는데 일본 측이 이를 꺼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뭐 일본 측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65년 그 협약에서 자기네들 책임은 다 했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배상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민간 기업이든 아니면 정부 차원이든 더 이상 배상을 안 할 거니까 한국 정부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게 이제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1+1은 순수하게 한국 정부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 있고 일본 기업하고 한국 기업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식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정부를 좀 끌어들이게 하고 싶은 그런 전략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 65년 협약에서 일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꺼리는 것도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과거 적폐 폐산 그 중에서 일부러 일본에 대한 침략에 대한 대가를 물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최소한도 정치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후퇴를 하려는 그런 입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중국 전에 우리가 중국하고 이제 좀 무역 사드 보복 같은 걸 다뤘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중국의 자극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좀 피했거든요. 그런데 일본한테는 오히려 우리가 강력하게 나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 택하는 것 같은데 이건 경제 위주보다는 정치적 특히 국내 정치적 입장으로 지금 진행하는 포인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사실 일부에서는 이 1+1 또 알파 그러니까 1+1에서 한국 정부도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사실 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죠? 우리 정부는 그 피해자들이 그 방안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1+1 방안, 이건 우리 피해자들이 그건 수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 방안으로 뭐 얼마든지
가능한데 네. 1+1+, 알파 예. 이거는 피해자들이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1+1 안 외에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이 이 답변 시한으로 제시한 게 18일, 바로 내일입니다. 청와대는 아무 답도 하지 않을 것이란 걸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양 교수님, 앞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도 그렇고요. 이는 계속 강경 대응하겠다는 그 뜻으로 읽어도 뭐 무방하겠다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처음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그 사드 보복보다는 정부가 정부하고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예. 입장을 취했었고 지금 3번 발표하셨는데 갈수록 좀 이제 강의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강경 대응 외교적인 합법을 뭐 배제하지 않겠다 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강경한 입장을 지금 계속 예. 내세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계속 그 65년 협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좀 지키기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일본이 정부를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배상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좀 배제시키겠다. 그런 노력을 계속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우리의 그 무역 문제, 그 수입 규제 문제도 여기에 겪어나겠다. 예.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얼만큼 지금 우리가 나중에 내고를 할 때 그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얼만큼 우리가 진짜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아직 그렇게 밝혀지지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압류한 이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선 피해자의 말 먼저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 한국 미쓰비시 정시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사죄를 하고 보상을 주기를 제가 바랍니다. 얼마나 가서 어린 애들이 가서 고생을 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김 교수님, 뭐 일단 과정을 좀 짚어보면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상 협의를 요구를 했었지만 네. 미쓰비시 측이 계속해서 그동안 거부를 해온 사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이제 한일 협정 때 일단은 우리가 5억 달러를 받았는데요. 예. 유상으로 3억을 받고 무상으로 이제 무상 3억, 유상 2억 이렇게 해서 5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일본이 보유하고 또 외환 보유고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요. 상당한 금액을 이제 한일 협정으로 해서 우리가 줬었는데 당시에 또 2005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우리나라 그 일제징용자 피해자가 한 14만 명쯤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당시에 그 7만 명 정도를 정부가 한 6,200억 정도를 해서 배상을 해줬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익을 더 우선히 하고 또 일단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 책임 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배상을 해줬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이 봐라 2005년도와 한일협정 2번에 걸쳐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다했고 한국 정부도 일단 2005년도에 배상에 책임을 해줬기 때문에 정부가 좀 책임을 좀 져라는 그 요청 사항이고 또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정말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경배 집행이라고 그러는데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에 있는 본인의 이제 자산, 상표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 기업이 400개 정도 됩니다. 예. 400개 정도 되고 우리나라 피해자들이 지금 14만 명인데 징용 피해자들이 계속 지금 소송이 추가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국익의 차원에서 과거의 문제는 좀 별도로 좀 관리해서 좀 해결해야 되고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이 계속 치닫게 되면 우리 피해가 더 크다는 게 저는 제일 걱정이죠. 그래서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좀 배상을 좀 해주라는 차원에서 자기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님께도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소송에 참여한 이 징용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입니다. 사실 이 대리인단 입장에서도 이보다 더 소송을 지금 더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2018년 11월 그 양금덕 할머니 등 그 5명이 말이죠. 그 근로 정신대
이거로 이제 강제징용이죠. 예. 그래서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그 우의자료입니다. 이거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죠. 네. 그리고서 우리 쪽에서 1월, 2월 또 6월 이렇게 여러 차례 걸쳐서 미쓰비시 측에 임의 지급을 요청을 했죠. 협조를 예. 요청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묵묵부답으로 지금 미쓰비시에서 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계속 늦출 수 없는 것이 이 5명 중에 한 분인데요. 김중곤 할아버지인데요. 예.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5명 말고도 추가로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대법원에 가 있는 게 있고요. 예. 그 대법원에 가 있는 그 사건 중에서도 심선의 할머니라고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법에 지금 많은 사건들이 또 계류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계속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8건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해서 이미 압류를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압류된 재산을 매각 절차를 거치겠다. 경매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환가를 해서 그 돈을 이제 이 피해자들에게 주게 되는 그런 절차를 이제 거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절차는 이제 뭐 진행이 될 겁니다. 법원에 바로 신청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본에서는 또 만약에 미쓰비시에 피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한국 정부에 뭐 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로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미쓰비시 자산을 현금화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 같고, 전범 기업으로 분류되는 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추가 소송이 지금 줄을 이을 것으로 네. 보이는데, 일본 입장에서도 여래저래 좀 부담이 아닐까요? 일본이 두려워하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 그 5명인데요. 그 이후에도 올라가가지고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사건들이 있고요. 예. 지금 뭐 광주지방법원이라든지 등등의 지금 지법에 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은 14만 명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많은 수가 지금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천문학적인 숫자로 금액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려하는 것이고, 사실은 또 뭐 어떻게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모두 해결이 됐는데 예. 대한민국이 그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깔려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쓰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일본 정부하고 서로 이제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우리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노다루 일본 외무상은 이 미쓰비시 자산을 매각해 피해가 생기면 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을 한 바가 있죠. 잠시 들어보시죠. 万が一日本企業に実害が及ぶようなことがあれば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く。 양 교수님, 뭐 짧은 영상이었고 말 그대로 뭐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이 어떤 대응을 한다는 뜻일지, 이번 추가 수출 규제와 연관이 좀 있을까요? 연관이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좀 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일본이 수출 규제를 제안했을 때는 아베 내각에 있는 몇 장관들이 이 그 강제 징용 배상 문제하고 그 수출 규제를 연관시켰는데 예. 아베 총리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그 통상 분쟁 쪽으로 가면은 통상 외 문제에 있는 경제 문제하고 경제 방법을 통해서 외교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 안보 문제다. 예. 북한의 그 전략 물자가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 방향을 바꾸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뭐 계속 나오지만은 그 일본이 제기하는 진짜 우리나라 그 물자 그 민감한 물자들의 그 수출 관리 예. 그 체제가 약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계속 반박을 하고 있고 일본은 구체적인 이유 반박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사실이긴 한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WTO든지 뭐 그 국제 협약이든지 거기에 그 자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재량권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제적인 수입 금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제 협약에 합치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은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결은 계속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막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예. 속뜻은 이 배상 문제하고 그 수출 규제 문제하고 연결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그 WTO나 국제협정에서 나오는 그 타당성이 좀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힌트는 많이 주지만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스스로 언급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극도로 경색된 지금의 한일 관계, 이 긴박한 흐름 속에서 이 아시아 지역을 순방 중이던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방한을 했습니다. 오늘 또 청와대와 이 외교부 당국자들과의 만남도 있었는데요. 김 교수님, 일단 이 일본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스틸웰 차관보가 즉답을 좀 피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차관보가 그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으로서 적극 개입하지 않겠다는 뭐 그런 뉘앙스를 좀 풍겼고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도 항상 그 미국 본국의 그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적극 개입하겠지만 네. 그것이 아니라면 적극 개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한 몇 년 전에 우리가 위안부 문제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첨예한 갈등을 겪었는데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북한 또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미국이 3자가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한국과 일본에 좀 중재를 해서 북핵의 공동 대응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둘 다 중요하니까 좀 잘 합의하라는 그 중재안을 내면서 우리가 극적으로 해결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적극 개입을 하겠지만 예.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문제는 당사 간에 좀 잘 해결하는 입장이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반도체 재료가 한국에 계속 공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 65%를 점유하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65%를 세계에 점유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에 부품이 안 와서 전 세계에 공급이 끊기게 된다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IT 업계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과거에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필리핀을 병합하고 일본은 한국을 병합한다고 이렇게 국익에 맞게 그 당시 상황에 맞아서는 양국이 서로 비밀 협약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도 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적극 중재를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양 당사자가 좀 잘 해결해라 이런 취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한일 관계 사이에 미국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양 교수님, 뭐 중재 역할을 당장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같이? 예, 지금 미국에서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끼어들 그 경제적인 이유도 없고, 예.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상당히 그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한국의 요청을 받아가서 여기서 이제 개입을 했다면은 한국 편을 들지 않느냐 그런 착각까지도 좀 할 수 예.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그 배상 문제가 우리나라나 일본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 가지는 사람들도 없고 예, 맞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경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개입하기는 좀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을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미츠비시의 그 자산을 이제 압수해 가지고선 이제 그것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배상을 네.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법적인 입장을 충분히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외국 그 투자를 강제로 압수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또 우리나라 직접 투자나 그런데 상당히 좀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태로 미국의 그 적극적인 그 중재를 예. 바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법적 입장, 우리의 역사적인 입장을 일본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경한 입장으로 계속 나가면서 그 논리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되면은 미국 측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예. 생각까지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미국에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강하게 나간다 뭐 그거는 뭐 예. 정부의 결정이니까 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그 법적인 논리, 역사적인 그 타당성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정권도 그렇고 과거의 정권도 그런데 우리가 침략을 받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 위에 있는 우리가 그 피해자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가 우리의 논리를 너무 설명해주면 또 일본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돼서 우리는 언제든지 좀 그 설명을 하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한 20-30년을 지내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입장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입장을 잘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오히려 국제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참여도 참여지만 이와 관련해 중요한 그 배경 설명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빼놓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한편 23일이면 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고 의사결정 이 기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과연 타당한 문제인지 이 문제가 국제사회 공론의 장에 붙여질 것 같은데요. 황교수 교수님, 이 한일 간의 치열한 논리 싸움 아무래도 예상이 되겠죠. 그렇죠. 23에서 24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요. 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과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당한 것이냐. 이것이 지금 안건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는 이제 당사국, 우리와 일본, 그리고 164개국의 회원국이 있습니다. 이런 회원국들도 다 발표권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의가 열려가지고 이 정당성 여부가 이제 논쟁이 붙을 텐데요. 일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안보 목적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우리가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논리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GATT 1994년에 있었던 설정된 여기 제 11조에 보면 말이죠.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수출 수입 때 물량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아마 근거로 삼아 가지고 이 일본의 수출 이 제한이 정치 목적을 가진 경제 보복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얘기할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얼마나 이제 설득력 있게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딱히 구속력 있는 이 조치가 나오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의 인식을 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좀 전망을 그날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WTO 전망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성소를 장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WTO 규정에 위반했다는 거고 일본은 본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재량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출 제한을 했다 이렇게 주장할 건데 WTO에 또 우리가 만약에 성소했더라도 우리가 일본을 강제로 이것은 또 실행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현재의 한국 경제라든지 미래 경제에 계속 이렇게 잡혀 있지 말고 예. 이 과거의 문제는 좀 남겨두고 현재의 경제는 우리나라는 일본은 3대 교역국입니다. 중국이 우리 경제의 3분의 1, 33%를 차지하고 미국이 10%, 일본은 7%인데요. 3대 교역국이고 또 전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외국인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는데 직접 투자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400개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이거 과거 문제를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이걸 오히려 거기를 하자. 일본과 지금 GDP가 4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1965년도에는 30배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되면서 이것을 오히려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의 계기로 만들고 국력을 더 키우자 이런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외교적으로 이건 좀 타협을 좀 하고 과거의 문제로 계속 현재의 다툼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24일과 관련해서 양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받게 되는 날이기도 한데 시기적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얽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그 미츠비시에 대한 배상 문제가 얽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쓴다는 또 그 이야기가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건 좀 기다려서 봐야 되겠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일본 그 정부 대표들이 좀 이중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아시아 쪽의 언론에는 수입 규제를 더 강화시키겠다, 수출을 좀 제한시키겠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서양 언론한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데서는 우리가 서류 이렇게 수출 규제를 하면서 서류는 더 요구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순조롭게 그냥 정당하게 그 서류를 처리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나갈지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교적인 압력이 크면은 그러면은
그 수출 규제 때문에 서류는 더 요구할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물량이 끊기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지만은 만약 그 아시아 언론에 얘기하는 것처럼 수출 물량을 줄인다면은 그럼 우리나라는 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비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